안녕하세요. 짱사부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합격합니다. 꼭. 또 빠짐없이 교과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현대미술의 그 표현에 관련된 거, 유파 뭐 이런 게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관련된 게 좀 나오네요. 지금 또 날씨도 좀 쌀쌀해지고, 그런데 이제 체력 관리 좀 잘 하시고,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제 걷기,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걷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이제 날씨 추워지고 하면 이제 계절 바뀌고 이러면 아무래도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뭐 헬스장 가서 지금 막 이렇게 시간 투자하기가 좀 그렇다면, 그거보다는 잠깐 나가서 걷기, 이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이제는 나가는 것조차도 막 시간이 아깝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진행을 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홍삼 같은 거 이제 꾸준하게 뭐 활성 그 비타민 B 종류 이런 걸 좀 먹으면 낮 시간에 조금 뭐랄까 이제 에너지가 이제는 조금 이제 뭐 늘어지거나 이런 게 조금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드셔보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뭐 종류를 얘기하자면 뭐 메이커를 얘기해야 되니까 좀 그렇고, 뭐 이제 뭐 뒷광고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얘기하는데, 이제 홍삼은 뭐 그냥 가장 대중적인 거 좀 드시면 되고, 뭐 이렇게 녹용이랑 섞인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좀 드시면 이제 환절기일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체력을 좀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는 거는 적당히 잘 먹어야겠죠. 잘 먹긴 먹는데 막 바쁘다고 막 거르거나 아무 때나 먹거나 이러면은 결국은 이제 막판 스피드, 그리고 막 이게 뒷심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때 막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금 감안해서 좀 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도판 보니까 이제 굽타가 나오네요. 자, 이 작품이 이제 이런 작품이에요. 이런 작품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런 작품들이 과연 이제 어떤 의미적인 것만 파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굽타, 흘러 넘치다라는 작품인데 스테니스 강의입니다. 자, 흔히 일상생활에 쓰이는 주방 도구. 그래서 이제 재료가 우선 무엇이냐, 이제 주방 도구,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주방 도구 재료죠. 사용해서 신분은 달라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릇은 같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는데, 우선은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도가 참 이미지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도라는 나라가 가장 큰 핵심적인 막강한 특성, 그 막강한 어떤 힘을 가진 것이 인구입니다. 인구가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이제 중국보다 많아졌어요. 그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인구가 아무래도 막강한 어떤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아이고, 또 뭐 이렇게 전철 지나가네. 소리가 조금 좀 감안해 주시고, 더워가지고 문을 좀 열었더니, 아직까지는 좀 덥네요. 지금 막 작업하고 들어왔더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신분 제도가 있죠. 이제 카스 제도가 이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좀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이 빈부의 격차를 굉장히 크게 나누는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 나라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인도 국적의 작가 굽타는 일상적인 의식주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물건들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신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인도에 누구나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식기와 물통 등을 작품 제작의 주된 재료로 끌어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이게 바뀐다,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권력이 그거를 인정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인도 사회를 아우르는 신분제도 속에서 모두가 똑같은 식기를 사용하고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조각, 회화, 드로잉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는 신분제나 경제는 어려움 등의 인도 사회에 발견할 수 있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이게 신분 격차, 지금 현 시대에 이런 신분제도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얘네들이 굉장히 이 행동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미개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교육도 제대로 평등권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 군사력도 막강하죠. 사실 핵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뭐 한 4위 하나 들죠. 얘네들이 3, 4위 하나 들 거야. 그래서 엄청난 국가긴 한데, 얘네 이 나라에서의 우리 그 지구 전 지구의 그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중국과 인도래요. 그래서 중국과 인도만 없어도
그런 어떤 지구의 어떤 온난화나 이런 게 많이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엄청나죠, 얘네들이. 자, 그 다음에 아르망이네요. 아르망인데, 자, 아르망은 이제 장기 주차. 층층이 쌓아 올려서 현대사회 뭘 주장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현대사회의 그 소비 문화를 이제 생각해 보게 하는데, 이제 제가 저번도 얘기했지만, 아르망 자체가 유일하게, 누볼레알리즘에서의 그, 현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르망은 비판점을 본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르망은 프랑스에서 나타난 미술운동인 누볼레알리즘의 대표적인 작가고요. 누볼레알리즘의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사물의 그 자체, 자, 여기 체크를 하시고, 일상사물의 그 자체를, 그래서 현대사회의 일상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예,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체크하시고, 직접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미술운동인데, 이것을 직접 제시하는데 오브제에 어떤 힘을 가하지 않고 그것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작가는 동일한 종류의 그 일상사물을 수없이 많이 모아 쌓아 올려서 제시하는 기법을 주로 하는데, 이게 어셈블리지, 어셈블리지는 이제 사전적 의미에서 약간 다르긴 한데 우리가 보통 통용해서 같이 씁니다. 이 작품은 59대 그 넘게, 원래는 한 60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9대라고 내었네요. 예. 그래서 실제 자동차와 1600톤의 그 시멘트를 사용해가지고, 그러면 뭡니까? 재료가 자동차와 시멘트네요. 그래서, 높이는 18m에 이르고, 누볼레알리즘 보시면, 뭐, 프랑스 이건 했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배경이 되겠죠. 추상표현주의 미술에 가진 그 지나친 추상성에 반대를 한다. 그래서 일상을 그대로 제시하기 때문에 추상성에는 반대적인 요소가 있겠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접 제시한다는 의미가 결국 추상표현주의의 어떤 추상성, 그래서 누볼레알리즘의 작가들은 현실의 직접적인 제시, 이렇게 그냥 이 단어가 그냥 그대로 명사형처럼 쓰이고 있죠. 그래서 현대의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계화된 사회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특히 기계화된 사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공산품을 제시하는 이유는 기계화된 사회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현실을 직접 제시라는 것은 기계화된 사회 모습이 결국은 그런 오브제적인 요소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사물을 거의 있는 그대로 제시했고요. 자, 여기까지. 자, 쿤스 작품이 나오는데요. 쿤스 작품. 자, 보시면은 굉장히 거대하죠. 여기 사람들이 조그맣게 있고 되게 거대하긴 한데, 여기서 일상의 그런 어떤 공산품에 관련된 어떤 일상적 의미를 가진 재료들이 뭐가 있을까? 이 꽃이죠, 꽃.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주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아지를 만든 겁니다. 이제 약간 곰같이로 보이지만 이제 강아지. 자, 우선 보고 얘기합시다. 여러 색의 꽃을 장식해서 커다란 강아지 만들었어요. 숱한 화제를 모았고요.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시도하는 쿤스는 평범한 이들의 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여기서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강아지의 모습을 매우 거대한 크기로 입지작품을 전환했고요. 그리고 재료는 꽃이에요. 수만 송이의 생화가 장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계절 동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계절 동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친근한 대상인 강아지가 거대한 입체작품으로 나타나 시선한 충격을 줬고요. 그 재료 또한 입체작품의 재료로서 매우 독특한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러니까 네오팝이긴 한데, 이 사람이 네오팝이 이전에 뭐랬냐면 네오지오라는 데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럼 네오지오는 뭐냐? 이 네오지오는 얘랑 좀 상반된 어떤 공통된 부분과 거의 없다고 보셔도,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타당성을 갖고 있는데, 네오지오는 기하학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의 특성도 일상을 보여주는데, 일상을, 누볼레알리즘은 기계화된 산업사회에 그 오브제를 쌓아 올렸다면, 얘네들은 그것들의 단순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리의 사람들을 이제 픽토그램처럼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멀적인 요소로 이게 전기 회로처럼 단순화해가지고 기하학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공통점은 뭘까요? 이 네오지오에서는 기하학적인 특성이긴 하지만 표현적인 특성은 각 작가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쿤스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공통점 뭐냐면 일상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일상. 그래서 일상을 단순해서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저런 식으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걸 대형으로 확대시켜 가지고 일상의 주변의 꽃을 활용해서 표현을 하느냐. 그래서 일상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건 공통점인데, 그래서 네오제오에서의 우리가 이제는 이 부분도 있지만 그 쿤스 같은 경우는 뭐 나이키 신발이라든가 또 뭐랄까요, 그 농구공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네오지오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죠.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네오팝으로 가게 되죠.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퍼피 강아지나 아니면 이제 꽃다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올덴버그가 나오네요. 자, 올덴버그는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음식이죠. 역시나 일상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 사람은 확대하거나 아니면 스컬프처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일상에서 있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이렇게 작품을 합니다. 대신에 그것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그 부드럽게 하거나 기존의 재료와 다른 그런 요인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활용품 등을 입체 작품을 제작했고요. 다만 표면 질감과 형태가 대상의 실제 그것과는 달리 부드럽고 유연하며 가변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작가가 캔버스나 비닐, 스펀지, 그 다음에 고무 등을 사용해서 만든 부드러운 조각. 그래서 부드러운 조각이라 해도 돼요. 그래서 스컬프처라고 하는데 그냥 부드러운 조각이라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고정적이고 한정적인 입체 작품에 대한 그 부정. 그 다음에 우연성. 왜냐하면은 연성이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이제 좀 약간의 우연성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페인이란 작가예요. 페인이란 작가인데, 보시다시피 무슨 이 사람이 기계를 만든 거거든요. 제가 이쪽을 쳐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기계에서 무슨 국수나 뭐 이런 걸 뽑는 식으로 이제 기계를 만든 겁니다. 이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는 계속 물질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뽑아내면서의 그런 우연적인 형태를 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서 보시죠. 작가가 직접 고안한 기계가 반복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추상적인 조각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흘러내리면서 기계에서 쭉 반죽해서 흘러내리면서 추상적인 조각 작품을 만드는 거죠. 각 입체 작품들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무작위로 폴리에스테르 물질을 짜내듯이 쏟아 만든 것들인데요. 작가인 페이는 이 기계를 직접 고안해서 서로 다른 형태의 수많은 입체 작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게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무작위로 탄생한 우연적인 형태로서의 그 자연적인 것, 그리고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계로서의 인공적인 것 사이의 관계의 물음인데, 인공적인 기계로서의 관계는 결국은 그 기계는 결국 동일한 상품을 찍어내는 요인으로 접근을 했다가 이 사람은 그걸 통해서 굉장히 우연적인 작품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피카소, 오펜하임 나와 있고요. 자, 오브제가 나오는데요. 자, 오브제는 대상을 그리는 대신에 실제 사물을 오려 붙이는 콜라주 기법에서 발전한 겁니다. 피카소를 비롯한 입체파의 몇 작가들은 화면에 차표, 신문지, 우표 등을 붙여서 표현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콜라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에서도 이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브제는 관람자로 하여금 부조리한 충동, 시각적인 충격 등을 이끌어내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오브제가. 그래서 대부분 서로 관련 없는 것끼리 붙여놓기 때문에 이제 대페이지망을 기반으로 보통 합니다. 이후에 누블레알리즘이나 네오다다, 그다음에 팝아트 등에서도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이냐? 콜도네요. 자, 콜도는 뭐 우리가 많이 했던 건데, 자, 바람과 같은 자연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작품으로 면과 형태 균형미와 강렬한 색,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사실은.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항상 뭐가 이제는 비교가 되냐면, 움직이지 않는 고정적인 조각이 전통 조각이죠. 근데 이제 고정적인 전통 조각에서 움직임을 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점유 공간을 차지하는 양감 위주의 조각에서 선재와 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재료, 다시 말하면 브론즈라든가 흙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돌, 이런 것들의 전통적인 재료에서 벗어나서 철제 위주로 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조각에 색을 칠하진 않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색을 칠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콜더의 작품에서의 특징은 결국 고전주의적
전통적인 조각과 비교해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향관계가 있겠죠.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움직이는 조각 모빌인데, 모빌이란 말은 뒷샹에서 시작했어요. 뒷샹. 정지해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움직임으로써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조각은 계속 어떠한 특정 면을 보여주는데, 얘는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줘요. 이게 우연적인 요소가 가미됐다는 의미죠. 그래서 폴더는 몬드리안이죠. 자, 몬드리안 회화에서 기하학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미로 회화에서 유의성을 받았죠. 그래서 미로의 형태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빌 작품 보면 되게 그 곡선적인 유기적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미로 같은 그런 작가한테 형태적인 요소, 유의성을 영향받았고, 입체 작품이지만 양감보다는 면제선제가 강조되는 조각이고, 마지막으로는 색. 그래서 몬드리안의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의 그 물론 이런 색도 다양하긴 하지만 저 작품을 보고 저걸 입체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 몬드리안 작품의 특징, 그러니까 선제와 면제이기 때문에 기하학적 특성은 존재하겠지만 거기에 색채적인 요소 있잖아요. 그래서 삼원색이라든가 이런 걸 기반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키네트 하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미술 나오네요. 스미슨 나선형 방파제. 여기서 뭐 이걸 왜 또 봐요? 이럴 수 있는데 약간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대지미술의 대표하는 대표적인 작품 하나인 이 작품은 호수 위에 나선형으로 돌과 흙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인공방파제라고 해요. 체크해 놓으시고, 이 방파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방파제의 돌에 소금 결정이 형성되는 모습과 미생물의 번식, 그리고 침수 등으로 변화하는 방파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파제가 이렇게 소멸해 가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쓸 일이 아니라, 돌의 소금 결정이 형성되는 모습, 미생물, 번식, 침수 등으로 변화하는 방파제의 모습,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세요. 작가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환경으로 미국 유타주 소금 호수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는 위대한 자연의 세계를 예술 행위로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 것이고요. 대지미술은 자연 속에서 여러 변화를 거치며 소멸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과물보다는 제작 과정이죠. 그리고 과정을 기록에 남긴 아이디어 스케치나 사진, 영상 등이 주요한 자료가 됐죠. 이제 이걸로 이제 팔아가지고 다시 작품 제작에 우리가 이제 비용으로 쓰게 되고 뭐 그런다고 하죠. 그 다음에 정선이 나옵니다. 다 아는 사람이긴 하겠지만은, 자, 여기 편집이 잘못됐네. 자, 원형구도 안에 내근강의 풍경을 담은 진경산수합니다. 자, 왼쪽 흑사는 부드러운 느낌을, 오른쪽 바위사는 예리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흔히 뭐라고 해요? 음과 양이죠. 음과. 그래서 음양오행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역에 되게 능통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주역이라고 한마디만 그러니까 주역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주역을 바탕으로 했다. 이제 그걸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유행한 진경산수 대표적 작품이고, 진경산수는 산수의 겉모습과 정신을 모두 닮은 산수라고 한대요. 그래서 관념 속의 산수가 아닌 실제 우리 자연을 직접 여행하고 경험한 후에 그 겉모습은 물론 그 안에 담긴 정신까지도 함께 표현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실경을 바탕으로 재해석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진경산수화는 실경을 바탕으로 재해석했다, 이 말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정선은 금강산을 직접 여행한 후에 화면에 금강산의 전체 모습을 담기 위해서 하늘에 내려오는 부감법, 원형구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보이기 위해서 오른쪽 암산의 혼전산세를 표현할 때는 수직준을, 그 다음에 화면 왼쪽 나무가 많이 있는 부드러운 토사를 표현할 때는 피마준 태점을 사용했는데, 사실은 이 태점보다는 태점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태점이라고 볼텐데, 그거보다는 이제 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는 그냥 미점이라고 가야 되죠. 피마준. 그럼 아까 여기다 태점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여기도 쭉쭉 걷죠. 이렇게 쭉쭉 걷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허옇게 돼 있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했죠? 이 끝이 하얗게 이렇게 긋다가 윗부분만 하얗게 남기는 거. 여기가 이제 약간 설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돋보이기도 하는데, 그걸 사각중이라고 하죠. 사각중. 미세하게 제가 이렇게 나무 그걸 뭐라 했죠? 평두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미세하게 그런 부분이 들어있어요, 여기. 그죠? 이런 부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미점. 그리고 여기도 평두점이 좀 들어가요, 이렇게. 평두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긴 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수직존이고, 거기 안에서도 이런데 이제 미점이 좀 들어가. 그런데 그냥 크게 봐서 미점, 피마점, 대점 들어가고, 여기는 수직존, 상악존 들어간다 보면 되겠네. 그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게 상세하게, 그래도 교과서를 이렇게 상세하게 하는 편인데, 딴 데서 이렇게 상세하게 하던가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좋아요를 눌러야겠죠? 좋아요를 눌러줘야, 아, 되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고 의미로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올리면, 알려주는 거 있다면서요. 오케이. 자, 김득신. 좀 깨지네. 네, 작품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은 누구랑 비교되냐면, 김홍도랑 비교돼요. 김홍도랑 비교되는데 뭐가 다를까요? 우선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이 원래 김홍도는 없는데 이제 배경이 있다.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순간적인 묘사. 순간적인 묘사죠. 김홍도는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은 이제 순간적인 묘사가 특징이야. 그러면은 묘법은 어떨까? 묘법 김홍도랑 같이 써요. 그래서 전로묘를 중심으로 쓴다. 파적도 야묘도 한적한 농가의 앞들에서 벌어지는 일을 절묘하게 포착을 해서 그린 작품인데 수묵담체의 담백한 느낌을 나타낸대요. 조선 중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풍속화의 경향은 조선 후기로 이뤄 더 심화됐고요. 조선 후기에는 진경산과 더불어 서민들의 생활생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풍속화가 유행했다. 왜 풍속화가 중요하고 왜 진경산수가 중요할까요? 조선 중기까지는 어때요? 조선 초기 중기까지는 중국의 그 화풍으로 중국의 산천과 중국의 사람들을 그렸단 말이죠. 근데 조선 후기 때부터 우리나라의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산천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이라고 하죠. 흔히 독자적인 화풍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의미가 커요. 자, 책가도는 그냥 보시고 필묵법, 발묵, 파묵, 정묵, 갈필. 그냥 우리는 이거보다는 필묵법이라고 물어본다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필묵법을 쓰시오. 근데 우리가 기출에서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외워놓고 쓰라면 정확히 헷갈리지 않게 쓰는데 사실은 작품마다 수지법을 쓰시오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면은 다행인데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작품의 특성의 그 표현 특징을 쓰시오라고 한다면 필묵법이 됐든 기법이 됐든 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을 써야 되는 것도 이게 융통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막 이건 필묵법, 수지법, 묵법 이렇게 쓰라고 하면은 다행인데 헷갈릴 거 없는데, 그죠? 그냥 표현 특징 쓰라고 하면, 표현 특징이 거기고 작품에 대한 특징을 다 써야죠. 왜, 쓰라고 한다고, 수지법 쓰라는 얘기는 없는데요? 필무법 쓰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는 여태까지 잘 물어봐주는 경우도 있어요. 물어보면 그대로 쓰면 되거든. 근데, 그냥 표현 특징을 쓰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 제일 대표적으로 가장 큰 특징을 쓰는 게 맞아요. 응? 좀 말 좀 들읍시다. 너무 이렇게 딱딱 이렇게 끊어가지고 하냐. 응?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작품이 중요한 거지. 그 작품에서 대표적인 기법이 중요한 거지. 예, 수지법을 써라, 필무법을 써라. 물론 그렇게 물어보고 하는 거 그렇게 연습을 했잖아, 우리도. 근데 그걸 안 물어봤다 해가지고 그걸 안 쓰고 다른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좋아요 누르고. 자, 박생광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냥 모르는 거지, 뭐. 자, 우선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오방색 쓰고 있습니다. 자, 그거보다 주제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의 민화적인 요소로 이제 소재를 접근하고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소재를 사용했고, 두 번째로는 색채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의 색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방색. 그죠? 그게 가장 커요. 그래서 주술적인 의미도 가미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방색과 십장생이라는 한국적인 색채와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요거 체크해 놓으시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강렬한 단청의 색, 그래서 오방색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옛 설화, 전설, 이야기 등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도덕적이고 민족성이 강해요. 생동감도 있고요. 평면적인 그림은 평면적입니다. 민화가 평면적이니까 장식적인 문양, 그래도 이 장식적인 거 써줘야 돼. 색채 활용이 두드러지고 박생광은 일본 화단에 오랫동안 활동해가지고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그닥 따라서 그의 색채 색화가 일본풍이라는 이유로 젊어서 크게 주목받지만 일본풍이라서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1910년대부터 우리가 일본으로 유학 갔어요. 근현대 가면. 근데 일본으로 유학 간 사람이 일기 사람들이 전부 뭐였냐면 외강파예요. 외강파. 그러니까 그 유럽의 인상파를 일본이 자기화시켜서 외강파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유학생들한테 가르친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가 1930년대가, 그러니까 20년대부터 30년대 가니까 외강파가 좀 사그라들면서 일본에 뭐가 유행하면 채색화가 유행해져요.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궁정풍의 채색화처럼 그림을 그려요. 내가 여기다 딱 그림을 좀 띄우면 좋겠는데, 제가 편집할 때 그림을 띄우려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딱 예시 딱 띄우면, 시간 되면 내가 띄우겠습니다. 자, 김은호 같은 사람들, 일본의 그 채색화, 궁정풍, 원체풍의 특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만 안 나오겠네. 안 나오겠어. 어쨌든, 그런데, 이 박생광이 그거보다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토속적이고 민족성이 굉장히 강한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죠? 형태를 그리는 묘법, 여기 또 묘법이라고 하네. 구루법, 몰골법, 백묘법인데 이것은 형태를 그린다기보다는요, 이거는 기법이죠. 기법을 물어보면 구루법, 몰골법, 백묘법 위주로 가는 거죠. 예, 기법. 자, 바위 나무에서 부벽 좀 피마준, 하엽 좀 미점 좀, 부벽 좀 피마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김정이 나와 있네. 딱 봐도 예서체 기반이네요. 추사체인데, 자, 예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독자적인 서체 추사체를 개발한 추사 김정희 작품이고, 명선이란 체크하세요. 차를 마시며 선정에 들다. 그래서 혹은 차를 만드는 선승이라 아는 뜻. 예, 그래서 추사가 말년에 초의 선사에게 차를 받고 그 답례로 써 보낸 것이다. 글씨는 이제 네모 반듯하고 굳센 필치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장중함과 졸박함이 더하여 한차 높은 경지. 그래서 예서체예요. 딱 봐도. 뭐 추사체라고 하지만 예서체죠. 구리선란동. 추사 김정희는 학예와 서화의 일치를 주장을 했어요. 그림에 서예적 필치를 적용했다. 여기서 서예적 필치 이거죠. 전절 이렇게 꺾였죠. 이렇게 난이 이렇게 꺾일 수가 없어요. 누가 꺾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게 전절을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 이제 글의 배치가 이게 조형적으로 배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세적 필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고. 아참, 그 인강생분들 제가 이제 약간 나머지 공부식으로 해서 스피드 피드백, 예, 그래서 교재 중심의 스피드 피드백을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이제 점수 편차가 좀 커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 제가 수업 끝나고 본 수업 끝나고 직강생들 그거 뭐 이렇게 질문 받고 하면 8시 반 정도 우선 예상을 하거든요. 9시나 8시 반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드디어 이제 최첨단의 그런 원격, 예, 서로 이제 쌍방향, 예, 소통을. 근데 쌍방향 소통은 잘 못할 것 같아요. 직강생 위주로 소통할 거고, 물론 이제 거기서 말을 하시면 아마 들리겠죠. 들리는데 처음 사용해봐요, 저는. 왜냐면 유튜브를 더 이 업그레이드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뭐 줌 같은 거는 뭐 할 생각이 없었는데, 몇몇 인강생분들이 자기네들도 듣고 싶다, 너무 멀어서 못 간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시작하니까 뭐 이렇게 비밀번호랑 이렇게 카페에 올리면 줌 들어가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강생분들 요거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래서 인강생분은 또 제가 굳이 여기 이야기하는 이유는 카페 잘 안 들어와.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하여 불인선란들은 나는 초소화 예서 체크하세요. 초소화 예서의 서법으로 친 겁니다. 그죠? 서법으로 친 거고, 서법과 화법이 함께 어우러졌다. 자, 요것도 체크하시고, 그 서법과 화법이 어우러진 모습이고, 마른 붓을 사용했다. 그래서 먹을 아껴서 성묵이라고 합니다. 성묵여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묵. 그래서 먹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간결하면서도, 그러니까 성묵여금, 그러니까 성묵이 되면 기본적으로 갈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소박한 난을 그렸고요. 여백에는 제발을 넣었는데 그 내용은 불인설난을 그리게 된 연유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네 부분을 나누어 쓴 제발은 그 위치와 글자의 진행 방향이 각기 다르면서 화면에 전체적인 균형을 해치지 않도록 안배했다. 그래서 공간구성 능력을 보여준다. 됐죠? 자, 월인 정강지곡. 일부네요.
훈민정음 반포 당시 초기 한글 서체입니다. 한글 서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판본체는 말 그대로 나무판에서 이게 글자를 찍은 것인데 옛 한자 서체인 전서를 조형적 특징을 기본으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서의 가로 세로에게 수직 수평 적인 형태를 닮아 있어요. 그래서 회계 굵기가 일정하고 판본체는 회계 모서리가 둥근 원필체입니다. 그래서 각긴 방필체로 변화를 했는데 초기 판본체죠. 예. 그 다음에 선조 국한문 혼서체. 자, 판본체에서 궁체로 변화하는, 저 보시면 이게 궁체도 아닌 것이 판본체도 아닌 것이 그렇게 보이시죠? 자, 과정에 나타난 서체인데요. 판본체, 이거 보면 알겠네, 보면. 그래서 판본체의 일정한 획의 굵기나 가로세의 수직 수평 형태가 그 특징의 획을 강조하거나 획의 기울기를 주어서 쓰는 것으로 변화했다. 그거를 뭐라고 한다? 필사체라고 한다. 필사체. 이 편지에는 그 선조가 자신의 딸인 정수공주에게 건강과 안부를 물었다. 요거는 궁체 얘기하는 거네요. 궁체. 그리고 캘리그래피는 아름다운 서체란 뜻이죠. 선의 움직임과 리듬감, 조용성을 강조해서 손으로 쓴 글씨 혹은 그 기술을 의미한다. 캘리그래피. 어몽룡, 목매. 이거 상당히 이게 어몽룡 중요한 작가인데요. 이 작품이 안 중요할 수가 없죠. 이 작품을 보는 순간 우리는 뭐냐면 이 작품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뿌리의 끝부분에 땅을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절지라고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걸 굳이 절지라고 하진 않고요. 어때요? 딱 보니까 이제 몰골 위주죠. 몰골 위주고요. 몰골 위주에다가 점, 진하기, 약하기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논묵과 단묵의 변화로 우리가 잘 써야 되겠죠. 그죠? 깨지네? 어몽룡은 조선 중기 매화를 잘 그리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 작품에서 매화는 좌측 하단의 우측 상단의 대각선 구도 중요하죠. 체크하시고 꽃의 윤곽선이 없는 몰골법이고요. 가지는 단묵이고요. 꽃술과 꽃받침은 녹묵으로 했어요. 그래서 녹묵과 단묵의 변화를 줬죠. 그래서 단묵, 녹묵 써줬죠.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정서는 여기에서는 주로 쓰이는 것이 정묵법과 그 묵찰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 작품의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인왕산 바위, 강렬한 흑백 대위에 먹색이 두드러지는데 바위를 먹을 겹쳐 쌓아 올리는 정묵법입니다. 정묵법을 했고 바위산 아래쪽의 산등성의 모습은 피마준 미점을 혼용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 보니까 요 부분에 이제 부벽준을 기준으로 여기 보면 이제 부벽준을 기준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벽준. 자, 부벽준이고 그 밑에는 뭐예요? 부벽준이면서 묵찰준이 표현됐고 그 요런 바위 두껍게 정묵법. 그러니까 정묵법 다 쓰였어요. 그리고 피마준. 이렇게 내려온 게 피마준이죠. 이런 거 피마준. 그죠? 요런 데는 이제 밑에는 미점이고. 그리고 이런 나무 있잖아요. 이런 나무 이렇게 이런 게 평두점이야. 이런 게 다 평두점이. 이게 막 이렇게 대충 그려놓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집도 이렇게 그려놨죠. 오구법 남정화의 특성이죠. 예, 이런 게 특징이죠. 이런 게. 아 이거 벌써 40분이네. 근데 이제 뭐랄까요. 더 편집하면 좀 짧아져요. 자, 국립현대미술관. 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술관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담은 미술관 아이덴티티 이게 뮤지엄 아이덴티티 그 MI란 뮤지엄 아이덴티티 즉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통일된 이미지와 정체성, 지향점을 방향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이제 뮤지엄 아이덴티티가 이 MI라고 하죠. 그래서 전용 로고와 심벌 마크, 서체, 색채 등을 통일성 있게 디자인하는 거. 그래서 뭐 미술관은 보편적으로 다 비슷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기업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이제 CI는 많이 봤죠. CI는 우리가 많이 봤고 기업 위주고. 근데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이제 요게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안 나올 만 하니까 안 나오지 뭐. 그죠? 자, 상표 이미지에 통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했다가 이제 기업적인 거의 이미지보다는 새로운 상품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로 말하면 제가 흔히 말하는 뭐 현대자동차의 이미지가 있다면 거기에 고성능 고급화 시킨 걸 제네시스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토요타인가 뭐 거기서도 이제 뭐 렉서스도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요런 거 이제 뒤에 녹색, 저도 이제 이거 뒤에 배경 초록색 하면 이제 이 크로마키 기법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안 하는데.
자, 크로마키 기법, 블루스크린이라고도 하는데, 배경과 합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션 캡처. 3D 모션 기법 중 하나인데, 센서를 감지하는 장치나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의 각 관절 부위 및 신체 각 부분에 센서를 부착한 사람들이 들어가 움직이면 그 움직임 데이터를 컴퓨터로 잡아내서 모델링된 3D 객체에 대입해서 좀 실제에 가까운 움직임을 얻는 것이죠.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 사람에다 이렇게 센서를 달고서 움직이면 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골룸이죠, 골룸. 중요합니다. 자, 사용자 경험 디자인. 자, 사용자 경험 디자인은 사용자와 제품, 서비스 상호작용을 디자인의 주요 요소로 고려한 건데, 사용자 경험 디자인은 사용자의 요구에서 벗어나는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사용자 관찰을 통해서 사업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는 장점을 지니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사용자들의 이제 의견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 제품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작에 뭐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좋아야 되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라고. 그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은요, 말 그대로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흐름을 계획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 사용자의 업무 를 효과적으로 보조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사용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으려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관건이다. 그리고 이런 거, 내가 이거 문제로 냈는데 아직 제가 문제를 막 내면서 골라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내고 있는데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게 제3세계 3지대의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에서 굉장히 그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어떤 부를 축적하는 동안 환경이 굉장히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가가지고 자원을 다 캐갔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굉장히 손해를 입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위한 디자인이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물도 없어요. 물도 없어서 이걸 적정기술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요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적정기술이란 제3세계 지역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보장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대규모의 인프라 없이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생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규모의 어떤 그 시설을 해주지 못하니까, 이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뭐 공장이라든가 그런 수질 개선을 위한 어떤 방식을 이제 투자를 못하니까 요런 빨대 같은 걸 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필터를 통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얘네들 대부분 물 때문에 죽거든요. 모든 병이 이 물의 오염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른바 소외된 90%를 위한 90%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일컫죠. 이러한 제품들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함, 그리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문화를 고려 여부, 사용상의 편리함과 단순함, 제작, 사용 및 폐기 처리 과정에서 환경을 보존한다는 것을 이제 고려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네요. 자, 앞으로 이제 뭐 볼 시간이 한 30분만 투자하면 되잖아. 그죠? 또 이렇게 보면 볼수록 또 이렇게 새로운 건 아니지만, 봤던 것 중에서도, 요 부분은 내가 안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내용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보세요. 다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 꼭 하시고, 그리고 건강 잘 챙기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또, 하여튼 더 찾아보고 좋은 내용이 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